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목요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요,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는 기각이 됐고요. 자, 어쨌든 검찰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그제 공수처는 손윤성 검사, 어제는 김웅 의원을 소환하는 등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자,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사건은 어떻게 될까?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헝가리 국빈 방문을 마지막 일정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오늘 시사본부는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추워진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보면 수능 한파가 닥쳐올 시기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올 가을을 느껴볼 마지막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매 순간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오늘 뜨거운 날이 될 것 같고요.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뉴스가 아무리 많아도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제 댄디하고 젠틀한 두 분을 모시고 다룰 이슈가 많은데요. 이 첫 번째, 요거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 자,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 네. 웹툰 간담회에서 자,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 자, 어떤 논란이에요? 예, 어제가 만화의 날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웹툰 업체를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둘러보다가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제목의 웹툰을 보고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자 업체 관계자가 성인물은 아닙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또 혼선도 있었는데 취재 네. 과정에서 인원 제한이 지금 취재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두 개 언론사가 대표로 현장 취재를 했는데 네. 한 곳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화끈한데라고 네. 썼고, 다른 한 곳은 화끈한데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뭐 잘못 들을 수도 있긴 있어 보입니다만. 혼선이 빚어져서 네. 또 민주당도 공식 배포 메일, 이 내용을 정리해서 배포한 메일에 두 가지 버전 다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제목이 확 끄는데 라는 버전을 수정해 재배포했습니다. 네. 이런 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아니 이재명 후보 사무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오피스 누나라는 제목을 보면서 왜 확 끌리는 건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원희룡 이 후보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 입에 여과장치라도 달아주고 싶은 심정이다, 네. 꼬집었습니다.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한 라디오에서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다면서도 공감 능력 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김동연 전 부총리도 이제 행보를 시작했고, 네,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왜 확 끌리는가라고 부대변인이 논평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것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봐서 네. 소개말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봤어요. 그 이제 웹툰 만화의 이제 네. 이 기본 정보. 그러니까 작가가 그 스스로가 쓴 네네. 소개 글입니다. 네네. 읽어드리면 예. 회사 TF팀에서 만난 성숙하고 매력적인 연상의 여자 안책임님, 현명하고 배려심 깊고 그래서 끌리는 하지만 아이가 있는 여자. 라고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제목으로 그냥 담은 거예요. 네네. 끌려오도록. 그러니까 소개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락상 틀리게 얘기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 웹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마치 이재명 후보만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하나 그러나 이거는 원작자의 의도였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아는 웹툰은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매칭이 되면서 경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공격을 일부러 할 것이고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메시지를 유하게 내보도록 또는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신중하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건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다 지금 공이 그렇습니다. 빠질 수 있는 네. 실언 조금 더 가면 이제 망언의 늪 이런 게 있는 거죠. 모든 후보가 다 네. 기자들이 다 옆에서 보고 있고요. 네네. 다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아마 이것도 감안해야 돼요. 앞뒤 거두절미하고 그렇죠. 예, 예. 좀 이제 선정적인 발언이 편집돼서 보도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후보들은 또 참모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피스 누나 이제 확 끄는데요. 이제 발언에 논란이 있고요. 이게 좀 또 그냥 하루 반짝하고 사그라질 해프닝일지. 두고두고 이제 또 논란이 될지는 좀 지켜볼 문제인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지금 광폭 행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나올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아마 이 자신의 정책 브랜드 기본 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또 해줄 걸로 보입니다. 뭐 공매도 같은 이 금융시장 참가자 보호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공매도 네.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도 네.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있었던 오피스 누나 관련된 입장도 아마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뭐 금융 관련해서 또 이제 부동산과는 조금은 온도차가 있겠습니다만 뭐 젊은 층의 이제 코인에 대한 정책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들이 높잖아요. 네. 좀 이제 이야기를 내게 될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 던지는 순간 바로 역풍이 붑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코인 시장에 뛰어든 네. 특히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지금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식 시장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무슨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절히 제어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비자 주식 시장처럼 네. 코인 시장도 네.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시키겠다. 이거는 이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들어갔었던 일반 국민들이 혹시나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하면서 또 잘못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갑자기 올렸다가 폐지되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가상화폐를 만들었다가 지금 먹튀한 네. 뭐 이상한 코인 업자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혹시 오평론가님 코인 몇 개 있죠? 저는 그 계좌 개설을 못 해가지고. 계좌 개설. 예전에는 농협 계좌만 됐었거든요. 네. 예전에 초창기에.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농협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서 하진 못하고 그냥 동향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느낌. 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일 정책 행보. 오늘은 한국거래소에서 또 오피스 누나 논란은 어떻게 해명할지 또 다른 금융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참고로 보면 공매도. 홍준표 후보는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유승민 후보가 공매도를 만약에 없앤다면은 부실한 회사에 대해서 해외 기업이나 해외 자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해외 자본이 한국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게 선진국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홍준표 후보가 2번 번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당분간 이제 저희가 공매도 이 부분을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사실은 풀려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또 반감이 크죠. 네. 왜냐하면 공매도 이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들이 네. 주가 시장을 조작한다는 이제 어떤 불안감, 불만감이 네. 굉장히 크죠. 자, 국민의힘. 드디어 오늘 나흘간의 경선 투표, 당원 투표와 네. 국민 여론조사까지 오늘 다 마감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까지 막바지 표심 잡기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예요? 네, 지금 어제까지 당원 투표율을 보면 61.46%를 기록을 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높은 이 투표율이 나오면서 또 후보들은 저마다 내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지역을 좀 돌면서 전통시장에서 민심에 좀 호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홍대를 갑니다. 홍대에서 이제 선거운동 마무리가 돼 가니까 네네. 우리 젊은 층들에게 네. 감사 인사를 전하는 대학이 많은데 홍대로 가는 건 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홍준표 의원이 홍대로. 너무 아재스러웠네요. 하고 또 유승민, 원희룡 이 두 후보들도 방송 출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제일 우리가 궁금한 건 내일 누가 될 거냐 이거잖아요. 아, 그거죠. 네. 그건데 네. 각 캠프에서는 아니 투표율 봐라. 당원 투표율 네. 61.46%. 높지 않냐. 네. 당원의 지지를 받아왔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길 거다. 이런 얘기하는 캠프 쪽 얘기가 네. 있고 네. 반대로 홍준표 의원 쪽에서는 아니다. 당원의 차이가 안 나고 또 여론조사 지금 조사하는 거 봐라. 여론조사 방식이 ALS가 아니라 전화면접 방식이다. 이게 그동안 추세를 보면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은 10% 이상 앞서고 그런 게 나왔다. 유리하게 나오고. 유리하다. 내가 유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알 수 없죠. 내일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자, 지금 오평론가님 네. 자유롭게 한번 예상을 던져주세요. 지금 보면은 각 캠프마다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긴 한데 네.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묘한 부분이 있다. 윤 캠프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차로 승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정도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홍 캠프 측은 5%포인트 이내로 승리할 것이다. 박빙으로 이긴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마 민심은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운 상태고 네네. 당심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심에 많이 기대고 있는 홍캠프 측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당심에서 뚜렷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윤캠에서는 예. 우리가 이 정도면 민심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크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안개 속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윤캠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민심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쪽 정당 저쪽 정당 모든 정당이 민주당 3차 슈퍼유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비슷한 상황이 만약에 연출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말 안개 쏜 혼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이게 이렇게 썸네일들이 나와요. 썸네일 문제됐죠. 네. 서민 교수의 홍어준표 이게 네. 좀 시끌시끌했는데 썸네일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하니까. 네. 이 최영일의 예언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두 분이 이제 내일 저녁 상황을 점쳐주시는 건데. 그럼 이게 오평론가님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그래서 예측을 해보면 네. 저는 1에서 2%포인트 내외로 박빙으로. 홍준표 승리. 홍준표에 걸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주변에 20대 커뮤니티나 또는 뭐 20, 30대를 좀 만날 일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네. 네,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얘기가 나오다가 윤석열 후보가 좀 우세하다고 하니까 20대들이 이러면 안 된다. 너무 분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당원이냐고 보니까 당원이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민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래서 생각보다 파괴력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투표 성향이 좀 다를 텐데 5, 60대가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한다면 낮은 연령대는 투표 수는 적을지 몰라도 압도적으로 많이 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우리가 20대 90%. 그래서 이제 398 후보 아니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윤 네. 후보를 또 비판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박 기자님도 뭘 거셔야죠? 저도 홍준표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오늘 약간 듭니다. 예언본부가 이례적이네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제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목표한 응답자 수를 거의 채웠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응답을 했구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어제 보면 이 재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후보가 없어요라고 끊으려고 할 때 그래도 한 명 뽑아주세요. 그랬을 때 누굴 뽑았을 것이냐.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비호감도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높게 나왔던. 또 최근 실언이 이제 네. 많았죠. 그런 부분들 이게
이 일반 민심에는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어제까지도 식용계 논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셔서 전통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공식 발언인가. 네. 이게 더 불을 지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네, 지금 보면 캠프 리스크라는 것도 좀 불거져 있어가지고요. 캠프 리스크. 왜냐하면 또 너무나 세력이 크니까 네, 많은 인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이 메시지가 좀 교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어떤 이제 조직을 기반으로 한 세력의 규모가 크죠. 이 윤 캠프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바람을 타고 지금 탄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 캠프가 이길 것이냐. 근데 이제 어제까지 양쪽 캠프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다 상대에게 초조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윤 캠프가 홍 캠프 쪽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초조하신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홍 캠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윤 후보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초조한 반증이다. 자, 뚜껑은 내일 열리고요. 투표는 오늘 저녁에 끝납니다. 윤석열 측 10%포인트 차 압도적인 승리냐, 홍준표 측 5%포인트 이내 박빙의 승리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 홍준표 혹은 윤석열 후보만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점점 다자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양쪽 다 지금 단일화 안 한다고 선을 그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당 후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네,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다 보면 안철수, 심상정 두 사람의 결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대선 레이스가 초접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 차이로 당당히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한번 함께 하면서 단일화할 것이냐, 또 민주당 쪽에서는 심상정 후보와 어떻게 또 손을 잡을 것이냐, 이게 현안으로 부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기자 간담회나 어떤 일정이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말이 단일화 어떻게 하실 거냐, 완주하실 거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아마 좀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겨울 수도 있는데 네. 어제 보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가능성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대답이다. 이렇게 더 이상 답하지 않겠다. 자신 없는 분은 네. 링에서 내려가야 한다. 저 심상정으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얼마나 많은 질문을 들었으면 마지막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또 물을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계속 물어보면 내심 단일화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도 짜증나서 안 한다고 할 법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안철수 대표도 안 한다고 했고요. 안 한다고 했고.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흔히 말하는 일부러 노출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그 국민의힘 경선 직전에 흔히 말하는 지라시 형태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한다. 맞아요. 돌았었죠. 그게 있었죠. 근데 그럼 이거 누가 출처였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단일화 지라시가 돌면 두 사람은 더 단일화하기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윤캠에서 만들어서 뿌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야. 그럼 언론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할 거냐고 계속 물어본다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완주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언론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심상정 후보에게 단일화할 거냐고 물어보는 마음, 그 언론이 싫을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단일화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이 싫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해야 되는 복잡한 대선 진짜 말하는 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치 사회가 돼야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언론도 지금 나름대로 또 바람을 담고 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단일하지 말라는 의미로 단일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사실 단일하실 겁니까? 그런데 어떤 후보가 네 합니다. 그렇죠. 12월 내로 끝냅니다. 이럴 후보는 없잖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는 단일하게 해서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또 사실은 그 올릴 수 있는 몸값도 떨어져요. 그럼요.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한다 얘기해야 더 합시다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는 창당과 함께 뛰어드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번 선거판이 진짜로 흔히 말하는 지금 김안심이라고 하거든요. 김동연,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완주했을 경우에 완주했을 경우도 있다. 진짜 열려 있다. 오평론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발언. 제가 그래서 오자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했더니 화를 버럭 내시는 분이 계세요. 허경영 후보도 있는데 왜 오자구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정했습니다. 육자구도. 김안심 이렇게 자꾸 말을 만드시면 이거 나중에 공격받아요. 보통 이제 대선 후보 토론하면은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5% 이상만 맞아요. 토론회에 나오니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 후보들은 따로 또 토론회를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5%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로 말씀드렸는데 심상정 후보는 실제로 지난번에 6.2. 안철수 후보는 21.4인데 사실 21.4를 이번에 받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봐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가 그때 6.8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완주할 경우에 6%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사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3명의 후보가 고루 6%대를 득표한다고 하면 전체에서 18%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혼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되면은 허경영 후보까지 몇 퍼센트 득표를 할 거잖아요. 네. 전 적은 득표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워낙 많이 나왔고 또 많은 이제 이 예언적 공약이 실현되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 서울 재보궐선거 3등 했습니다. 아 그래요? 3위 후보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볼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찢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진짜 다 완주한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한마디에 허경영 후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해주는 오창석 평론가의 비겁한 평론을 듣고 계십니다. 반영이 되네요, 바로. 여기서 우리 이준석 당대표 말이죠. 이 안철수 이 측과의 거간꾼 일벌백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12시 41분이 막 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금 서울 시내는 대부분 구간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오전부터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3차로를 막고 차선 도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 북단부터 서행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면 성남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판교 분기점부터 성남 나들목까지 여파받고 있고요. 또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신휴게소 부근에서 하는 작업으로 도리분기점 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이전에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선 양평 쪽으로는 연풍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km가량 꽉 막히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감곡 부근까지 5km 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영동나들목 부근 3km 역시 작업 영향이고요.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7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교통정보가 나가고 있는 짧은 순간에도 스튜디오에서는 두 분이 과연 안철수 대표가 완주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막 아주 분석의 분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작은 표 차이로도 또 작은 이제 지지율만 확보하고 있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제 정말 초박빙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대표 측과 이제 거간꾼 역할을 하면 일벌백계 하겠다. 이거 좀 이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준석 대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단일화에 힘이 많이 빠집니다. 네.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2020년 재보궐선거 당시 올해죠. 올해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우리끼리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계속 자강론을 계속 얘기했죠. 네, 그러다가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지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게 안철수의 단일화 효과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투표 결과로서는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로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끌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아직 선거는 투표용지 인쇄되기 직전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강론을 펼칠 것이고 자강론을 펼치고 안철수 후보가 완주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단일화에 대한 효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40%를 받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6%를 받고 있으면 단일화 한다고 46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길 바라는 사람들은요. 투표를 포기하거나 또는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후보가 힘이 세고 우리 후보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로서는 현재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정권 교체를 국민의힘으로 하길 바라는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기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힘을
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정말 단일화를 안 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향후를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전략이다. 네. 무시 전략을 초기엔 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하긴 뭐 지금 이 민주당을 보건 국민의힘을 보건 자당 내에서도 원팀이 힘들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른 세력과의 뭐 이 결합이 쉽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치 이슈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에 핫 뉴스는 네. 지난 밤 사이에 나온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됐다. 바로 대장동 패밀리 이렇게 네. 불리는 인물 셋인데 자, 박 기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장동 패밀리라고 불리는 세 사람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또 정민용 변호사 세 사람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어제 받았죠. 그중에 2명만 그러니까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만 구속이 됐습니다. 됐고요. 이유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네.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반면에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라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그 혐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임 혐의가 제일 크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네. 거기에 이 세 사람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네. 기획본부장이 함께 짰다. 공모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뇌물을 약속한다. 그 얘기고 회사 돈 5억 원을 빼돌려서 건넸다. 이런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뇌물을 준 혐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법원이 좀 살펴봤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성남시청이나 성남시의회 그러니까 네. 윗선 수사 네. 앞으로 이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요. 탄력을 좀 얻은 그런 검찰 수사가 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김만배 씨에 대한 첫 번째 영장 기각 때는 이제 혼선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저녁 어제 밤에 많은 법조인들 이야기를 제가 종합을 해보니 이 정민영 씨는 구속을 명쾌히 어렵다. 왜냐하면 남욱의 사람인데 민간업자의 입장에서 공사의 팀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공 영역에서 이제 공직을 맡아서 네. 오히려 이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끔 판을 실행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정민영은 구속을 명쾌히 어렵고 나머지 민간 영역에 있는 두 사람은 입증할 게 많기 때문에 구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나왔잖아요. 네. 오평론가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증거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등장한 인물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 화천대유를 따라가시던 분들이 정민용 누구지? 갑자기 왜 나왔지? 네네. 새로운 사람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자라기보다는 함께 했었던데 그러니까 우열상으로는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는 수평이라기보다는 어렵고. 근데 영화에서는 네. 언더커버라고 해서 우리 쪽 조폭과 경찰이 싸우는데 네. 상대 쪽에다가 우리 편 사람을 심잖아요. 무간도처럼. 무간도죠. 무간도. 네. 그런 역할 아니에요? 그런 역할일 수도 있는 네. 것인데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통신 내역이나 계좌 내역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지. 만약에 그 사람이 구심점이라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통화 내역을 만약에 검찰이 추적해봤는데 어떻게 정민용 변호사 전화번호 다 나오네? 채널이다. 이러면 이 사람이 구심점처럼 의심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민용 변호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검찰이 무언가를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구속까지는 이루지 못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검찰도 이게 혐의는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혐의는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기소 전에 20일 정도는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새로 나온 내용이라 이제 이것도 박 기자님께 좀 정리를 요청드릴 텐데 이재명 지금 후보의 복심 정진상 이 실장이라는 정실장 이런 이름으로 이제 녹취도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를 했다. 이거 어떤 기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정진상 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시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려왔고 수사당국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이죠.
압수수색 직전에 이 전진상 이 부실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럼 이게 핸드폰을 당시에 창밖으로 던졌다. 검찰은 네. 아니다. 경찰은 그렇습니다. 찾고. 네. 그러면 그 휴대폰을 던지기 전에 그 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 직전에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 부실장이 입장을 내놨어요. 그 설명을 좀 들어보면 네네. 이게 대통령 선거 앞두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 일부 언론이 흘려서 흠집내기 하는 건 문제다. 이 네. 얘기를 먼저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유 전 본부장의 모습이 평소 내가 알던 모습과 너무 달랐다. 그래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니 잘못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어떤 모종의 대화를 하거나 뭘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조언을 해줬다. 수사 열심히 받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사 열심히 받아 그랬는데 폰을 밖으로 던졌네요. 안 지켰네요. 거기서. 그래서 안 받아요 그러고 던졌나? 이게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당국은 이 정부 시장의 뭐 이런 입장도 나왔지만 네. 현재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 폰도 던졌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거 좀 민감한 뉴스긴 한데 네. 이 기사만 가지고는 뭐 정확한 이 사실을 사실관계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약간 이제 민감한. 어찌 보면 이게 야당에서 보기에는 이거 봐라. 이재명 저 지사 당시 시장까지 타고 올라가지 않느냐. 네. 근데 그 중간 고리를 정진상 실장이라고 네. 국감 때 계속 이제 또 이름이 언급했잖아요. 나왔었죠. 네. 한번 이제 정진상 실장은 전 실장이죠.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은 뭐 한 1분 남았는데요. 공수처 조사가 또 끝났기 때문에 어제 김웅 의원 뭐 장시간 조사 받고 나왔는데 오평론가님 네. 전날에는 손준성 검사 어제는 김웅 의원. 근데 들어갈 때 나올 때 한 얘기를 보면 기억이 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주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큰 결정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마 김웅 의원의 판단상 조사를 좀 소환에 응해 보니까 공수처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올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것이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네. 어떠한 의도로 소환했는지, 공수처가 원하는 걸 확인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소환이 끝나고 나서 공수처가 다시 조합을 해서 결과를 또 발표를 할 테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수처만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공수처 수사의 지금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고 네. 또 이제 영장도 기각되고 하면서 두 사람의 소환 조사가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졌네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2628님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내일 국민의힘 경선 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디저트송으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을 신청합니다. 야, 이 결과 발표를 가장 피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각 후보일 텐데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 수 없는 인생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시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 더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근실이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나요? 조금만 늦춰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혜인입니다. 요즘 배달 포장 음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집에 있는 그릇들을 챙겨가서 직접 음식을 담아오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라 좋고 또 지구의 건강까지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다소곳하다는 뭔가 얌전하고 온순하다는 느낌을 주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기본 의미는 고개를 조금 숙이고 온순한 태도로 말이 없다고요. 그 외에도 온순한 마음으로 따르는 태도가 있다. 그리고 한적하고도 얌전하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인 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이 예문에서처럼 다소곳하다는 대개 여자의 태도나 몸가짐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는 얼핏 보기에 제법 다소곳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간 거칠지 않다라든지 그 마을에는 초가집 몇 채가 다소곳하게 모여 있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다소곳하다에서 첫 음절에 다자가 빠진 소곳하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이는 표현입니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개를 귀엽게 조금 숙인다는 뜻으로 아이가 고개를 소곳한 채 엄마 곁에 가만히 서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용사로 쓰일 때는 고개를 귀엽게 조금 숙인 듯하다. 또 흥분이 조금 가라앉은 듯하다. 그리고 조금 다소곳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소곳하게 숙인 여인이라든지 아까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이제는 좀 소곳하게 앉아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미세먼지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서부지방, 즉 경기와 충청지방 그리고 대구 등 일부 남부 지역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지역 높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점자의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으로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 그 가운데 서울은 1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겨우살이 준비가 시작되는 11월 첫 주도 중반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날씨 변화, 특히 기온 변화가 심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전남, 경남, 제주에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잦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추운 날이 많아서 이번 주와는 공기가 확 달라지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예년 기온을 유지하는 선에서 아침에만 좀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과 내일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호남과 경남은 20도 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대구 20도 등 17도에서 22도 분포.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10도 등 3에서 13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영서와 경기 북부에는 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논의했다면서 정부도 완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오늘 새벽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민주노총 측은 부위원장부터 차례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의약품의 제품명뿐 아니라 주성분과 모양 등도 점자로 표시됩니다. 점자 표시 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 포장 앞쪽의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앞쪽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10분 동안 핵심 이슈를 짚는 10분 인터뷰입니다. 지난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비롯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지금은 헝가리 순방 중에 있습니다. 주요 국가 정상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어떤 성과들을 얻었는지 청와대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박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이 7박 9일의 유럽 순방 굉장히 이제 숨가쁜 일정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예상대로 잘 진행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아주 높게 성공적인 순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교황 면담과 G20 정상회의, 네. 그리고 컵26, 그리고 헝가리 그 4개국 정상 회담, 정말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저는 그 3대 외교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기후 외교다. 그리고 평화 외교, 경제 외교 이렇게 세 가지 외교의 성과로 평가를 하고요. 네. 그것을 좀 더 줄여보면 우리가 이번에 그 다자 회의에 나가서 이제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점 한 가지를 꼽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국가로서의 어떤 실리를 선점한 것, 네. 두 가지를 더 축약해서 저는 성과로 꼽습니다. 네, 선도국가로서의 위상도 드높였고, 그리고 개도국가의 가교 역할도 했다. 이렇게 이제 축약해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이번 순방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교황청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 요청을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다 됐는데요. 이런 배경, 자, 어떻게 추진된 만남이었습니까?
우선 교황님은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하고 계신 종교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해 오셨고 특히 말씀 중에 감동적인 것은 네. 늘 당신의 생각과 기도 중에 한국과 한국인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교황청에 있는 로마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35개국의 이런 정상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평화의 사도라 불리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환기시킬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됐고 그러한 우리 노력이 북한에게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좋은 메시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네. 저희들은 평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교황에게 방북 제안을 이제 우리 대통령이 했고 교황은 또 쾌히 화답을 한 것이 북한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 혹시 박수성님이나 혹은 청와대 차원에서 교황의 북한 방문이 언제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시점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교황청과 북한 간 당국 간의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망은 있으되 네.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박경미 대변인이요. 따뜻한 나라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언론에서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어요. 이 상황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좀 언론도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의 그 브리핑에 보면요. 네.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는 교황의 북한 방문은 만들어진 이벤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숭고한 행보이고 시기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 네.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황께서 곧 방북이 성사될 것 같은 기대감이 너무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경미 대변인은 그렇게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리고 교황청이 추진하는 사안이라서 구체적 말씀은 적절치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가 과열되는 것을 경계하고 차분하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네. 브리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이 앞뒤 다 이건 이렇게 소개를 안 하고 그것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교황이 워낙 또 고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아까 COP26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기 남북 삼림 협약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풀어주신다면요. 예, 남북 산림 협력에 대해서 제안하셨는데요. 네. 이 문제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산림 협력 분과 회담을 통해서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제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논의가 된다면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네. 일석삼조의 협력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박수성님의 개인적인 분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산림 황폐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산사태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데 이 북한의 산림 황폐지에 대한 산림을 회복함으로써 향후에 한반도 전체의 지속 발전 가능 토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네. 두 번째는 남북이 공이 이번에 북한은 2019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산림 조림을 한다는 것은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남북이 공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서 산림 협력이 이루어지고 오고 가다 보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그것이 추동력이 되어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또 진전이 되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협의 여건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산림 협력 그 제안이
이렇게 일석삼조의 협력 사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규정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남북 관계 나아가서 북미 관계가 갑자기 급전환하기보다는 이런 작은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운호를 열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해 주신 걸로 들리네요. 자, 이 한 가지 여쭤볼 것이 한일 관계 문제가 또 남아있죠. 큰 과제인데 네. 이 총선을 치르고 G20에는 못 왔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와의 양자회담이 불발됐다. 이런 이제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 회담의 불발이라고 하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아, 유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일이든 한미든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 만날 때가 되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G20이나 COP26이나 이런 어떤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다자회의에서 한일 간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왜 안 하느냐. 그것이 불발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빠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일본의 사정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과 동선도 겹치지 않았고 반나절밖에 머무르지 않은 그런 속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자회의가 갖는 본질에 언론이 너무 눈 감는 것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한일 관계는 또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노력하고 일본의 새 내각이 들어섰으니 그 내각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언론에 이 시점에 좀 한마디 부탁드리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강 외교는 사강 외교대로 중요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전략적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다자회의에서는 그런 다자회의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보도를 해주는 것이 네.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양 정상이 또 만나실 때가 곧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일본 쪽의 입장, 일본 쪽의 반응 이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숨가쁜 이번 해외 순방이요. 로마 안에 있습니다만 바티칸, 로마, 또 영국의 글래스고 그리고 헝가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2019년에 있었던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의 이 추모 공간을 방문을 했어요. 이 방문의 의미를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헝가리와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이 동유럽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빠른 이 V4라고 하는 국가와 정상회담을 단체로 하시고 또 개별 국가와도 다 회담을 하시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기업이 진출이 활발한 이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을 이루고자 하는 실질적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네. 그 다뉴브강의 유람선 사고로 많은 우리 국민이 희생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공간을 먼저 찾아서 대통령께서 추모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헝가리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사고가 나게 한 자국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희생된 우리 국민의 추모 공간을 아주 정성스럽게 마련하고 그렇게 추모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또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대통령으로서 그런 어떤 위로의 뜻도 전하고 하는 이런 행보를 헝가리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추모 공간을 찾은 것은 그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헝가리 국빈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헝가리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뭐 훈훈한 분위기로 쭉 이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불가하다. 이게 이제 헝가리 측 이야기로 나온 것인데 또 우리는 이제 공감을 표했다라는 이제 보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요즘 나오고 있더군요. 우리 정부의 탈원전 기조 변화하는 것인가? 여긴 좀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우리 정부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 그것을 뭐 일부에서는 탈원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율을 줄여가는 것이고요. 원전의 비율이 주는 대신에 우리는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해상동력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가고 수소 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2050년까지 우리는 여전히 원전의 비율을 유지해 나갑니다.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은 그런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잘 설명을 했고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원전을 폐쇄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조 이런 것들 정책의 기조는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이해를 충분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기조가 흔들린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2080년 목표로 60년간 이어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고 지금 현재 이제 원전과 관련된 것들은 얼마든지 가동하고 협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또 윤석열 캠프의 장해찬 청년특보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지금 현 변호사님은 좀 느긋하시고 이번 주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본선 주자가 된 확정된 후보의 동선만 보시면 되지만 장해찬 특보 오늘 좀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저도 본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미 본선 전략 짜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의 결과는 뻔하다. 확실하다. 뻔하다는 표현보다는 국민들의 기대대로 될 것이다. 국민적 여망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약간 예언자 같은데요. 네. 국민들의 여망대로 될지어다. 딱 이렇게 하셨어요. 자, 내일 오후 2시에 드디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자, 두 분 오늘 나란히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이걸 주제로 꼽아 주셨어요. 흥행 대박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국민의힘 투표율. 두 분 어떻게 이걸 진단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장 특보님 먼저. 일단은 고무적인 일이죠. 고무적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단 12시 기준으로 62% 넘겼고요. 관심이 뜨거워요. 최종 한 65%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책임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투표한 게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만이에요? 지금 한 14년 만? 네. 그런데 2007년에는 책임 당원의 숫자가 18만 명에 불과했거든요. 많이 적었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57만 명 정도가 되고 지금 거의 40만 명 가까운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참여도가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컨벤션 효과로 나타날 것 같다.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후보는 됐는데 역벤션이라는 참 생소한 단어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역컨벤션, 역벤션.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그런데 사실은 당선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면서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 게 최종 후보의 어떤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뜨거운 경선 투표 참여 열기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컨벤션 효과를 부여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일관되게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 여론보다는 조사 방식 막론하고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 높게 나오는데 그 정권 교체 여론도 이 높은 투표율에 힘입어서 국민의힘 경선 끝나자마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고무적이다. 그리고 내일 누가 된다고는 지금 얘기 안 하셨지만 그래도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예상한다. 자, 현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은 먼저 겪은 일이잖아요. 네네. 여컨벤션 얘기도 그때 있었고, 그다음에 뒤끝도 길었어요. 원팀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어떤 분은 표면적으로만 원팀이다. 아직도 물리적 결합이지 화학적 결합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지금 내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당내 관계는 잘 몰라요. 잘 모르긴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는 홍준표 후보의
측의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많이 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돌릴 수밖에 없죠. 세력화는 그렇게 그렇죠. 됐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한번 손을 들어주느냐 그걸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이제 복잡해지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에 대부분의 의원이나 분들이 가 있단 말이죠. 근데 홍준표 후보는 거의 이제 혈례를 단신도 혼자 있는데 그때 과연 그 사람들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어떤 식이 되더라도 이분이 또 성격이 그렇게 또 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만만한 분이 아니라서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이제 서로 해온 세월이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항상 조심했던 게 당내 뭐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데 네. 외부에 고발하거나 요건 이제 넘는 거거든요. 네네, 선을 넘는 거다. 선을 넘는 건데 이제 2007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지율도 투표율도 높았지만 서로 막 고소고발이 난무했거든요. 네. 근데 살짝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 보여요. 서로 뭐 고발 허위사실 얘기하는 거 법적 절차를 밟겠다. 법적 절차 뭐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뭐 직접 후보는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 뭐 사람들이 어제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당을 사칭했다.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그게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대해서 당내 이의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밖으로 사법기관에 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든 선관이라든지 한다 그러면 이제 약간 넘는 거라서 그거 넘을까 말까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서 아슬아슬하다. 제가 보기에 결과를 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뭐 방송 나가면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또 이 지표를 보면 여론조사 지표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이 많아지면 보통 모수가 많아지면 일반 여론처럼 가는데 보통 민심을 따라가잖아요. 당원들 당심이. 근데 그게 과연 이번엔 안 그럴지. 저도 이 네이버 트렌드나 아니면 카카오 트렌드를 가끔 조회해서 봐요. 근데 한 며칠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더 많아요. 검색량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검색 트렌드를 보면. 구글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뭐 장특보 입장에서는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 국민적인 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 뜻대로 될지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 현 변호사님한테 막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근데 저쪽에서 지금 몇 명의 선수가 있는데 누가 올라올지 아직 모르는데 내일 짠 결정돼요. 그럼 결정되기 전에 민주당 입장,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뭐 윤나땡, 홍나땡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은 상대하기는 저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낫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방송 뭐 토론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생방송 TV나 아니면 라디오에 잘 안 나왔어요. 방송도 보면 녹화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 녹화 인터뷰. 녹화가 많았죠. 그러니까 근데 후보가 되면 안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각종 토론회든. 안 나오면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선관위에서 정한 건 몇 번 안 되고요. 각종 뭐 협회든 이런 데서 나와서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각종 라디오뿐만 아니라 뭐 생방송 토론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 한 건씩 하면 금방금방 전달되거든요. 지금처럼 후보자 토론회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근데 생방송으로 TV로 아니면 라디오로 아니면 어떤 단체 같은 데에서 토론을 할 때 저는 뭐 굳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제가 보기에 하루 한 번씩만 해줘도 한 열흘이면 뭐 거의 끝나지 않을까 보고. 끝난다. 하지만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에는 이 방송의 달인 바로 장특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분들이 일관되게 최근에 뭐 김남국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윤석열 후보가 올라온다. 그런데 그러면 땡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걸 예측하고 본선 후보 미리 흠집내기 작업에 이미 들어간 걸로 봐야 됩니다. 이미 민주당은 윤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야 가장 뼈아픈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단어와 가장 상징성 있게 어울리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흠집내기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반갑다.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든다. 두 분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방송 토론이 일주일에 거의 3번씩 있었어요. 네, 맞아요. 10번 이상. 근데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의 토론 실력이 가면 갈수록 빨리 는다. 그러니까 정치 4개월한 정치 신상인데 20년
넘게 정치했다는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에게 토론에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1대1 맞수 토론에서는 압도를 했죠. 그런 모습이 있어서 본 경선 과정에 가면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토론 많이 했던 게 참 좋은 트레이닝이 된 그런 효과가 또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아, 트레이닝이 됐죠. 지금 10차례 이상. 자, 그런데 이제 내일 누가 되든지 속단은 이제 금물이고요. 누가 되든지 뚜껑을 열었을 때 한 명의 주자가 결정되는데 민주당이 정말 그때 분위기 싸했어요. 10월 10일 날 확정됐는데 원팀 되기 어렵겠다. 또는 이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또 승복 불복의 문제가. 이게 저는 패자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패자의 태도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 만약에 이제 윤 후보가 이겼어요. 그럼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승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한 팀이 돼서 열심히 이제 전공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보통 정권 교체를 하려는 쪽에서 지지층이 조금 더 절박합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정권 연장하려는 쪽보다는 그건 뭐 여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이 민심을 읽게 되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패배한 쪽에서 승복을 하지 않거나 만약 원팀의 힘을 보태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분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 민심 때문에라도 이 경선에서 패배한 분들이 자연스럽게 승복하면서 원팀 기조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네. 민심이나 여론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들고요. 네. 지금 앞서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대다수가 윤석열 후보 국민 캠프를 중심으로 이미 뭉쳐있기 때문에 세력화가 상당히 돼 있죠. 원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민주당 상황보다는 훨씬 더 출발선이 앞서 나간 상태에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에 흔쾌히 저는 힘을 보태주실 거라 예상하고요. 네. 일단 제가 청년 특보를 맡고 있으니까 홍캠, 유캠, 원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분들 누군지 다 알거든요. 네네. 뭐 직접 아는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청년들부터 원팀이 돼서 손잡는 모습 먼저 보여주겠다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갈 수 있다. 야, 청년 세력은 내가 흡수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흡수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겠다는 거죠. 함께 연대하겠다, 협력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원팀 가능성 세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여지 보면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통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물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뭐 선거초를 한다든지 이거 혹이 났거든요. 네네. 그래야 정치인이 가지. 아니 뭐 원팀 안 하면 뭐 지지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당연히 선거초라도 해야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승자가 손을 내밀어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내밀어주고 또 역할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형식적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대부분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흔쾌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아마 윤석열 후보 측은 이미 다 짜 있거든요. 조직이 다 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거의 흡수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뭐 정치를 계속 하시려면 대부분 아마 들어가시겠죠. 안 들어가시면 아마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화 되는데. 자,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승자가 손 내미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또 삼고초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동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은 원팀이 된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됩니다. 이제 목소리를 좀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인데 근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얼마나 잘 후보를 잘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호소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딱 식별되셨어요? 바로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서른 의원 목소리였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이제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뭐 구속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14일 만에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낙연 후보에게 연락도 하고 해서 차담이 이루어졌고 용광로 선대에 참여하기로 했고 서른 의원하고 이제 또 홍영표 의원 등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봐라 원팀 됐다 민주당 그랬는데 지금 이 나온 육성이 여야 후보 모두 고만고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후보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좀 그럼 이재명 후보를 또 저격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 바로 2주 동안 중남미 해외 포럼 참석자 출국을 해서 우리 기자들하고 얘기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 뭐 약간 제3자적 시각 아니냐 뭐 평론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3자적 시각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그저께인가 뵀어요. 그 선대위 발대식 때 약간 저도 뭐 죄송합니다 그랬죠. 저도 뭐 싸웠으니까 싸운 건 아니죠. 그냥 경쟁하는 과정이 이런 거니까. 경쟁을 했으니까 뭐 알았어 뭐 됐다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서른 의원님이 약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꼭 뭐 이게 뭐 다른 도피했다 이런 건 아닌가 같고 일정상 간 것 같고요. 아마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이. 어찌 보면 지금 정권 교체율도 굉장히 높고 말씀처럼 그 국민들이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정당 지지율도 역전돼 있고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선거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쓴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쓴소리해야 된다. 레드팀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 서른 위원장님이 저는 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쓴소리하는 역할 그리고 좀 출발선에서 좀 이제 겸손하게 출발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사실은 뭐 다 잘한다 뭐 될 거다라는 분들도 있지만요. 항상 레드 팀이 있어요.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죠. 항상 왜냐하면 냉정한 시각을 또 얘기해 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대위에 또 원보이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쓴소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뭐 좋은 역할이긴 한데 장 특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쓴소리가 아니라 후보 앞에서 악담한 거 아닌가요? 쓴소리 아니다. 악담이다. 그 후보들이 다 고만고만하다 했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문재인 정부를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승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쓴소리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후보들 보니까 다 고만고만하다는 건 이거는 레드팀으로서의 뼈가 되는 조언이 아니라 재뿌리신 거예요. 재뿌린 거다. 그리고 레드팀이 필요합니다. 정말 후보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 내부적으로 해야죠. 외부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뭐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우리 후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참모의 자세라고 보는데 레드팀은 내부에서 한다. 더군다나 서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낙연 캠프 핵심으로 이재명 후보 측과 전면에서 싸웠던 분이잖아요. 뭐 구속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화합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역으로. 면전에서 선대위 발대식에서 재뿌리고 2주 동안 중남미 출장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미간 말찍도 주말에 어디 못 가거든요. 가족들과. 언제 말찍.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민주당 원팀 기조 상징성에 있어서 상당히 금을 가게 만든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뭐 민주당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를 응원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서른 의원처럼 정치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결과가 나왔으면 승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던가 그게 아니면 최소한 방해는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노골적인 방해거든요. 이 기사 가지고 우리도 이야기하지만 하루 종일 언론에서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위기다 뭐 원팀 아니다는 말이 지금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정치 오래 하시고 국민의 선택을 거의 20년 넘게 받으셨던 분이 마지막에 이런 D급 보여주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냉정하게 평가를 주셨어요. 재뿌린 일이다. 이거는 이제 악담이다. 어찌 보면 이제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서른 의원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젊은 이 윤석열 캠프의 청년 특보 장희찬 평론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형은택 변호사와 윤석열 캠프의 청년 특보 장희찬 평론가 각설하고 시즌2 이제 여야 속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형은택 변호사께서 꼽으신 주제인데 윤석열과 호남 이렇게 꼽으셨어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물론 뭐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뭐 서민 교수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아요. 유튜브 발언. 네,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죠. 윤석열 성렬이 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성렬이 해서 형 상당히 지지 표명도 많이 하고. 그럼요. 한두 달 동안 한 10번 정도 찍었더라고요. 진행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강력한 셀럽으로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는 그냥 단순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전두환 뭐 정치 발언 나오고 이제 개사과 발언 나왔을 때 사실은 그냥 쿨하게 그냥 사과하고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뭐 유감, 송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쿨하게 사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그래서 이제 호남민들이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방문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순서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방문도 안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호남이 인구는 뭐 한 전 인구의 한 10% 정도 됩니다. 500만 정도 되는데 이제 당원은 굉장히 적거든요. 당원 비율이 한
뭐 0.몇 %란 말도 있고 2%란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인구 대비 굉장히 적어요. 만약에 당원이 좀 있거나 이 선거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당원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당원이 뭐 한 5%만 됐으면 안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경선 과정에 당내 경선이고 이러니까 뭐 호남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캠프 내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호남과 윤석열의 관계 지금 좋지가 않다.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광주 방문을 미뤘어요. 원래는 이번 주 11월 2일 간다. 2일 갔으면 저는 뭐라고 좀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민주당의 발대식이 묻힐 수도 있네. 왜냐하면 광주 방문 이슈가 얼마나 기사화가 또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5일 발표 나고 7일 이후에 방문하는 것으로 미뤘다, 연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한 가정이지만 내일 만약 경선에서 지면 이거 다 없던 거로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네. 오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네. 만약이란 건 의미가 없다. 만약은 의미가 없다. 혹시 만약 홍준표 후보가 이기면 어떡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그런 만약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만약을 가정할 필요는 전혀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경선 이후에 방문하는 것은 확실한데 확실하다. 이게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선 기간 중에 방문을 했다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이거 경선에 네. 뭔가 이 좋은 여론, 영향을 끼치려고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방문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역으로 계란만 네.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그런 있었죠. 문제 제기를 다름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경선 과정 끝나자마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네. 이 광주를 찾아가서 또 호남 분들에게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진의를 설명드리고 사과도 하고 또 나아가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왔던 것처럼 호남 발전에 대한 청사진도 같이 제시해야겠죠. 그러한 행보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셨던 분이지만 네. 주지의 사실로 캠프에 공식 직함이 있으셨던 분은 아닌 것이고 네. 그게 발언이 아니라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표지 화면의 문제인데 자막으로 제목이 네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그 썸네일 제작 과정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하고 뭐 유튜브나 SNS 활동 등도 당분간 쉰다고 들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도 어제 입장을 밝힌 것처럼 누가 되었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이 국민들을 그리고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결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선거 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되는 가운데 직함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두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발제자 입장에서 뭐 반론 있으십니까? 변 변호사님. 아니 뭐 이제 경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는 끝났다. 네, 그러니까 경선 뭐 선거에 영향을 안 주려고 안 갔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예, 사과하고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걸 마치 이제 선거 과정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본인이 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제가 예를 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원이 한 10%만 있었으면 안 갔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구태 정치의 모습이죠. 선거의 유불리 따지고 있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선거 유불리 때문에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시각과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뤘다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 정답은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남 정치의 거목이라 할 수 있는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지지 선언하면서 합류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진의가 결코 호남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결단을 해주신 것도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목이라는 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거목에 동의가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거목이라고 안 하면 안 되죠. 뭐 그 부분은 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이 선택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윤석열 후보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찾아온다고 해서 그게 사과를 한 건 아니잖아요. 자, 뭐 당장 문제죠. 내일이 좀 이제 워낙 뜨겁긴 하지만 내일에 어떤 결과든 나오고 주말이 지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행보를 계속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정리하고 지금 마지막 주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목소리 들어보시면 누군지 금방 아실 텐데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보복 예산을 잠깐 했다 보복, 그다음에 정치 예산, 편파 예산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한다는 그런 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자고 그래서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지금 들으신 음성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말과 그리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얘기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온 얘기까지 편집을 해봤는데요. 자, 이거 이제 장희찬 평론가가 가지고 온 이 이슈거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예산 삭감. 뭐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줄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TBS 김어준 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뉴스를 픽한 건 아니고요. 100억 원 이상 삭감했다. 네, 제가 가장 주목한 건 이제 부실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감사와 고발입니다. 네. 25곳을 고발했는데 11곳 같은 경우는 부실 시공 그리고 하도급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14곳 같은 경우는 감사가 시작되자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조기에 폐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5곳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그동안 이 박원순표 서울시에서 얼마나 무분별하게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나 또는 각종 시민단체를 표방한 곳들에게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이 줄줄 샜는가 이걸 밝혀내는 게 저는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 칼을 뽑았다. 네, 서울시 조직을 잘 개편하고 나서 그리고 이 같은 뉴스들을 보면 서울 시민뿐 아니라 국민분들이 서울시만 바꿔도 이렇게 줄줄 새었던 예산들 정리하고 이 칼을 빼드는데 나라의 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바꾸면 정말 이 새는 예산들 시민단체로 지원되었던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일하는 시민단체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 국민들이 공감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오세훈 시장이 요즘 열일하는 걸 보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친환경 업체들에 대한 뭐 시의 지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지원 또 TBS 지원 이런 거 이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열일한다. 우리 장평론가는 잘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시장만 바꿔도 이럴진데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얼마나 잘할까 이런 속내를 담고 있으신 발제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정치적인 목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당연히 예산 잘못 쓰면 감사해야죠. 고발도 해야 되고. 당연한 거고. 그렇죠. 당연한데 지금 이제 이 시민단체라는 데가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예산은 이분들이만 잘못 쓰면 그것도 감사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본인은 이제 지지하지 않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TBS 방송 관련이라 보는데 시장이 방송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방송이라는 게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어찌 보면 마음에 안 든다. 김원준 뉴스공장 나가라 이 말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 3분의 1이나 삭감하고 있잖아요. 100억 이상은.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광고도 안 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들이 알아서 김원준 내쫓 살아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TBS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그럼 광고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광고를 지금 못하게 돼 있다 그러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방 이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를 하면 아마 그 정도 수익은 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죠. 광고도 못하게 하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 그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로 발전되면 예를 들어서 MBC나 KBS 마음에 안 든다고 예산 삭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방송의 중립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게 지금 뭐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쉽게 또 되지 않을 거잖아요. 거기서 아마 논란이 커질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1년 임기인데 본인의 재선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세훈 시장의 예산이 안 구조 개편에 대해서 장평론가는 열일한다 잘한다 그랬고 현 변호사님은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각이 엇갈리는데 자, 이 지금 TBS 문제 심각하다. 혹시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 TBS의 상업 광고 허용 안 되도록 못 박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아, 지금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임명한 그리고 야당이 반대했던 한상혁 위원장님한테 방통위에 이야기하라. 열심히 가셔서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3항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은 시사 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민감하죠. 네,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자기 방송 이제 TBS는 아니지만 자기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독려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TBS에서 라디오 하고 있는 분 중에 제가 알기로 정당 당원인 분들이 있어요. 진행자 중에서. 네. 선거 기간에는 그런 분들 시사 진행자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다 배제하죠. 그게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에요. 네. 그 규정을 어기면서 자꾸 자신들이 예외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예산 부분, 이 상업 광고 부분은 한상혁 위원장께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일단 선거 방송에 대한 규정부터 지키신 다음에 서울시와 이야기를 하는 게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특정 어떤 프로그램 마음에 안 든다고 예산을 이렇게 3분의 1이나 삭감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말씀처럼 한다 그러면 해야지 이걸 가지고 너 방송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네요. 예산 삭을 거야. 그거야말로 완전 갑질이죠. 방송이 편향적인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 권한을 가지고 압박하는 행정가도 문제다. 두 분 저 시사본부에 만족하십니까? 최영희 평론가 뭐 중립적이신 분이다. 자로젠듯한 중립이죠. 잠깐 정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정적이. 이게 무슨 의미지? 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뭐 예상 안 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로젠듯한 중립.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이 누구를 딱 우리 저희처럼 뭐 딱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편하죠 오히려. 그래요. 자. 여야 모두 만족시키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각설하고 시즌2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요. 준 플레이오프 1차전 기념. 그래서 홈런을 부르는 초코볼. 뭐 이름이 다 그냥 들어있네요. 홈런을 부르는 초코볼. 이건데요.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바로 이 홈런을 부르는 초코볼을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오는 경제본부. 이 시간 전 너무 좋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경제 스토리텔러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파란 블루 마스크와 저 머플러가 패셔니스타예요. 자, 근데 주제는 주제가 좀 어두워요. 이걸 구하려고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런 날이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전 요소수가 뭐지?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소수 품절 사태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익숙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디젤차 타시던 분 아니면 그것도 최근 5년에 타시던 분 아니면 왜냐하면요. 일반인들은 요소수하고 5년 전만 해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차도 굳이 요소수를 넣는 차는 잘 없었거든요. 승용차는 화물차만 관계가 있지. 근데 그 환경 문제, 이 요소수가 디젤 매연 가스에 나오는 안 좋은 물질들을 뭐 물과 다른 물질들로 바꿔주는 역할을 희석을 시켜준다. 매연 저감을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유로6라는 유럽의 환경 규제 이후 차들이 의무 장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디젤 경유차도 5년 이 내로는 요소수를 넣는 거군요. 그러니까 5년 이전에 생산됐더라면 소급 적용을 안 받는 차도 일부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받는 차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였고 이게 뭐 아주 뭐 희귀 자원도 아니에요. 뭐 1리터에 700원, 600원 하던 거거든요. 물보다 싸던 거거든요. 이게 사회 전반을 멈춘다. 상상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중고나라 같은 데 가보면 10배. 말이 10배지 어떤 광범위하게 쓰이는 물질이 10배 가격이 된다.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매점 매석하면 뭐 잡아넣겠다. 벌금 물리겠다. 이러는 상황까지 왔고.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죠. 가장 그 무서운 상황은 택배 차량들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 트럭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요소수 들어가는 차들은 요소수가 없으면은 멈추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멈춰야 되는 건 아닌데 환경적으로 멈추게 설계를 세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멈춰야 되는데 그럼 택배차가 멈춘다? 아니면 소방차가 멈춘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지금 서울시 산하 소방 그 서들한테 요소수 확보돼 있냐? 남는 거 있으면 다 본부로 올려라. 관리 들어가고 지금 뭐 난리가 났거든요. 화물차들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들은 더 심한 게 5, 60리터가 필요해요. 하루 이틀에.
네네. 하루 이틀에 5-60리터는 네. 넣어야 네. 또 이제 화물차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야 출퇴근 승용차는 네. 하루에 이제 안 타고 대중교통 타면 그만이지 이럴 수 있지만 네. 그분들은 이게 생업이란 말이죠. 오늘 티몬의 직구, 핫딜 떠가지고 네. 검색어 1위가 순간적으로 1위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군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대란이라는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자,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정부는 이제 매점 매석을 엄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평소에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던 건데 그러니까 요소수는 우리나라에선 안 나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무엇이냐? 네네. 석탄에서 납니다. 석탄에서? 우리가 쓰는 요소수는 석탄을 추출해서 나오는 거고요. 네.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사 박대기 기자라고 유명하죠. 셀럽인 기자가 있는데 웨이팅 박. 네. 그분께서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차량용 요소수가 한 80% 후반대가 중국에서 왔고 올해는 9월까지 97%가 중국에서 왔다. 거의 다네요. 네. 차량용의 경우에는. 그리고 차량용이 가장 순도가 높답니다. 가장 좋은 요소수예요. 그래서 다른 산업용 요소수를 여기에 쓸 수 있을까? 지금 정부가 그걸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확실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정제가 잘 돼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이게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나? 러시아에서는 1월에 구할 수 있다고 그러고. 1월에는 2달 기다려야 되네요. 중국을 쳐다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중국이 좀 규제를 풀어주면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그 석탄에서 나오는 요소수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석탄 하면 저번에 얘기했던 전력난. 전력난 때문에 중국이 지금 공장이 멈춰서는 상황이라 외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비 효과 같아요. 우리나라에 화물차가 다 멈춘다.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 왜? 요소수가 없다. 그거 어디 있어? 중국에 있는데 규제가 들어갔어. 중국은 왜 규제해? 석탄 때문에 그런데 호주는 왜 석탄을 안 준대? 뭐 이런 문제를 보면은 핵잠수함을 미국이 지원하기로 해서 아니 이게 전혀 엉뚱하게 간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빠서 우리나라 요소수가 멈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요소수에 한해서 보니까 이게 아주 사소한 것이 엄청난 일을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화석 연료가 지금 공급 부족. 병목 현상 때문에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주고 있고 하자할 것 없고 평범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계속 톡톡 치고 있죠. 요소수만 이럴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한두 달 지나면 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저런 걸 쓴 우리나라가 썼어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에 병목이 생겼는데 이 병목이 동맥경화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뭐 경제 그럼 예측 가능하게 뭐 수학적 모델링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제 너무 불확실한 게 어제 오늘 최고의 뉴스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드디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데 근데 보니까 또 미국의 주식시장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테이퍼링하고 미국의 테이퍼링하고 요소수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 기자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연결이 돼 있을까. 테이퍼링을 왜 해야 됐냐 하면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돈을 풀었습니다. 왜 많이 풀었냐는 코로나 때문에 푼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요소수는 왜 부족하냐. 중국의 석탄이 부족해서. 중국 석탄은 왜 부족하냐. 코로나 이후에 병목 현상과 여러 가지 호주와의 갈등, 미중 분쟁 이런 것들이. 수입을 중단해서.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 있지만 결국 가장 큰 핵심적인 변수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확 멈췄다가 확 풀면서 거기서 너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병목이 빚어져서. 그렇죠. 그렇게 보면 테이퍼링을 하게 된 이유나 요소수가 부족하게 된 이유나 근본적인 차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하죠. 사실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연준도 사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보면 지금 이거 금리를 올려야 하나? 채권 금리는 안정이 되려나? 아니면 혹시 경제 충격을 주지는 않으려나? 일시적이라는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갈까?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아무 답을 못해요. 아니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은 하는데 금리에는 별 영향 없을 걸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나 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테이퍼링을 한 8개월 한다고 그러죠. 네, 네. 그동안 시간을 벌었다. 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볼 시간을 벌었다. 지켜보자. 네, 그때 이 6개월, 8개월 지나고 난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자. 그만큼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고 요소수가 이렇게 부족하게 될지 저희가 네. 사실 한 달 전에 알았습니까? 네.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가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야, 지금 서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 참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백신 같은 것도 과거에는 뭐 3년, 10년 이렇게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워낙 다급하니까 최소한의 임상 실험을 거치고 바로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의학자들 이야기는 어쨌든 부작용보다는 이 백신으로 얻는 면역 효과의 이득이 크다. 경제적인 얘기를 계속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 그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백신을 맞았죠. 가장 먼저 맞았고 자녀 백신 맞고 가장 먼저 주변에서는 완료한 편인데도 저희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춰야 되나? 네. 아, 지금 이제 초등학생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연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좀 보수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서. 정말. 근데 지금 이 경제는 실물 경제에다가 그냥 투입해보고 적용해보고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답은 지켜보자. 모르지만 요소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서운 이제 실험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책회의를 이미 어제 그제 했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매점매석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공급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답이 없어요. 사실은 중국이 조금 풀어주기를 바라야 하고 그래서 외교 채널을 가동한다 그러거든요. 외교 채널 가동한다. 경제를 위해서 외교 채널을 가동한다는데 이렇게 중국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과 지금 당장 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화물차가 좀 멈추는 상황이 올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을 우리나라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변 나라들하고 나쁜 관계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서 기자님 팬들이 막 늘고 있어요. 5014님, 서영민 기자님 목소리도 전해주시는 내용도 패셔니스타세요. 늘 군더더기 없는 내용이 쏙쏙 들어와 상식이 꽉 찬답니다. 혹시 기자님 가족이 아닌가? 이 스카프는 명품인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자, 여기 5014님을 비롯해서 3549, 5823, 1126, 4426, 1002님께 이 홈런을 부르는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 다시 찾아올 텐데요. 내일 낮 시간